여러분,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도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비행기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입니다. 차로 가도 막히지만 않으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북한 주민에게 남한은 이상한 나라예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멀죠. 눈앞에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을 쓰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생이 끝날 수 있죠. 저는 세계 128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국경을 넘어봤어요. 어떤 국경은 여권 한번 보여주면 끝납니다. 어떤 국경은 공항 직원이 귀찮은 표정으로 도장 하나 찍어주고 끝나죠. 그리고 어떤 국경은 줄이 길어서 짜증은 나지만 결국 지나가요. 그런데 한반도에는 국경이라고 부르기에도 이상한 선이 하나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누군가에겐 여행이고, 누군가에겐 귀순이고, 누군가에게는 반역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 전체의 운명이 돼요. 오늘 이야기는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탈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죠. 북한 주민 귀순, 북한 병사 귀순, 탈북민 입국. 짧아도 너무 짧죠. 그 한 줄 안에 사람이 뛰고 피가 흐르고 가족이 숨고 누군가는 잡혀가고 누군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뉴스는 너무 짧게 말해요.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한 북한 병사가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그는 군사 분계선 근처까지 달렸죠. 차가 멈췄어요. 이제 선택지는 하나였죠. 문을 열고 뛰는 거. 그 몇 초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뒤에서는 북한군이 총을 쐈어요. 결국 그는 총에 맞았죠. 그래도 뛰었어요. 그렇게 남쪽 땅에서 쓰러졌어요. 남측 병사들이 몸을 낮추고 접근해서 그를 끌어안았죠. 우리는 그 사건을 판문점 귀순이라고 기억해요. 그런데 사실 그건 귀순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처절한 장면이었죠. 사람 하나가 자유를 향해 뛰는데 뒤에서 총알이 따라온 거죠. 그게 북한 주민에게 남쪽이라는 방향이 갖는 의미예요. 남한은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총알을 뚫어야 닿는 나라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본인이 살아서 넘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건 혼자 도망치는 일이 아닌 거죠. 북한 체제는 사람 하나만 붙잡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가족을 붙잡죠. 도망간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 자매, 남겨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북한 체제의 진짜 공포죠. 철책보다 무서운 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그들의 방식이에요. 총보다 무서운 건 너 하나 때문에 네 가족 다 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북한은 국민을 국경 안에만 가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감옥을 만들죠. 도망치고 싶어도 내가 떠난 뒤에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 내가 넘어간 뒤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살겠다고 뛰는 순간 내 가족은 죽는 길로 가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북한 주민의 발목을 잡아요. 국경선이 사람을 막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막고 공포가 막고 가족의 얼굴이 막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보는 거죠. 이상하죠? 남한으로 가고 싶은데 남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중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 나와요. 지도만 보면 거기가 탈출구처럼 보이죠. 하지만 탈북자에게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에요. 잠시 숨을 수 있는 공간일 뿐이죠. 심지어 그 공간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어요. 돌려보낸다는 거 서류상으로는 송환이죠. 하지만 탈북자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르게 들려요. 조사실로 간다는 뜻이죠.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용소로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한국 사람을 만났는지, 교회에 갔는지, 휴대폰으로 뭘 봤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끝없이 캐묻는 세계로 다시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2024년에도 중국이 탈북민 수십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인권단체 보고가 나왔어요. 2023년에도 대규모 북송 의혹이 제기됐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는 시대에도 누군가는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까봐 숨소리까지 죽이며 살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럼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2004년 베이징 탈북민 44명이 캐나다 대사관 담을 넘었어요.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공사 인부처럼 꾸몄죠. 그리고 어느 순간 담을 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44명입니다. 아이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대사관 담을 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대사관은 비자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죠. 살기 위해 매달리는 마지막 벽이었던 거예요. 담 하나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평양의 조사실로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는 대사관을 보면 여권, 비자, 여행을 떠올리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대사관은 삶과 죽음 사이의 문이었던 거죠. 이게 탈북의 현실이에요. 자유는 제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담장 위에 있는 거죠. 손에 상처가 나도 넘어야 하는 벽 위에 있어요. 근데 대사관 담을 넘는 것도 이제는 훨씬 어려워졌어요. 중국 당국은 외국 공간 주변 경비를 강화했어요.
탈북자들은 더 멀고 더 위험하고 더 조용한 길로 밀려났죠. 어떤 사람들은 중국 안에서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의존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돼요. 특히 여성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팔려가거나 강제결혼,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를 탈출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요? 21세기예요. 우리는 AI를 말하고 우주 산업을 말하고 전기차를 말하고 반도체 패권을 말해요. 그런데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자유를 찾아 나온 사람이 다시 물건처럼 팔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북한 문제를 미사일 뉴스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미사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사람은 땅 밑으로 숨습니다. 카메라는 열병식을 비추지만 진짜 북한의 얼굴은 국경 근처 어둠 속에 있어요. 최근에도 탈북은 계속되고 있어요. 2024년에는 북한 주민이 서해 쪽 해상 경계를 넘어 남쪽으로 온 사례가 보도됐어요. 같은 해에는 북한 병사가 동부전선 쪽으로 넘어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냉전 시절 흑백 사진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국경을 보고 있죠. 오늘 밤 넘어갈까? 내일 새벽 움직일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숫자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2025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224명으로 집계됐어요. 2024년은 236명, 2023년은 196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백 명 수준입니다. 이걸 보고 북한이 살기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탈북자가 줄었다는 건 북한 주민이 자유를 덜 원하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길이 막혔다는 뜻이죠. 국경 감시가 강해지고 중국 단속이 심해지고 이동 통제가 촘촘해지면 사람들은 포기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없어서 남겨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국제 정치죠. 북한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 러시아와 주변국의 태도, 동남아 경유 과정의 위험, 한국 정보의 보호 책임, 국제사회 난민 시스템의 한계, 이 모든 것이 얽혀있죠. 북한 주민 한 사람이 자유를 얻기 위해 움직이면 그 사람은 단순히 국경 하나를 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체제, 중국 공안, 브로커 조직, 한국의 외교 시스템을 온몸으로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탈북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미로예요. 이 미로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언제나 개인이죠. 국가는 협상합니다. 정부는 항의합니다. 외교관은 성명을 냅니다. 하지만 붙잡힌 사람은 바로 그날 밤부터 공포를 견뎌야 하죠. 우리는 북한을 이야기할 때 늘 핵을 먼저 보죠. 핵무기, ICBM, 잠수함 열병식, 김정은의 발언. 물론 중요해요. 북한 핵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죠. 그런데 이런 핵만 보면 사람이 사라져요. 미사일 사거리는 계산하면서 한 사람이 자유까지 가는 거리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탄두 중량은 분석하면서 국경을 넘다 붙잡힌 사람의 공포는 분석하지 않는 거죠. 김정은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북한 주민의 하루는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 문제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북한은 군사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문제죠. 북한은 안보 문제예요.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의 문제죠. 우리는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써요. 오늘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욕할 수 있죠.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정부도 비판할 수 있고 언론도 비판할 수 있고 유튜브 댓글에 별 말을 다 쓸 수 있어요. 댓글창을 보면 가끔 민주주의라기보다 야생동물 생태계 같을 때도 있죠. 그래도 중요한 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싫다고 말할 수 있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바꾸자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요. 아니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여행 갈 때 항공권 가격을 봐요. 북한 주민은 국경을 넘을 때 가족의 생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에서 길을 잃으면 구글 맵을 키겠죠. 북한 주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어둠 속으로 숨어요. 우리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대사관을 찾겠죠. 북한 주민에게 대사관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이 되었어요. 이 차이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돼요. 북한 주민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생존자들이죠. 감치 속에서 살아남고 정보가 막힌 세계에서 판단하고 가족의 위험을 알면서도 결단하고 잡히면 끝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존중해야 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자유를 몸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문제를 보면 늘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통일은 가능한가?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드나? 북한 주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맞아요. 현실적인 질문이죠. 통일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준비 없이 오면 혼란도 커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물어봐야 돼요. 지금 우리 분단의 비용은 없나요? 매년 반복되는 군사긴장, 핵위협, 미사일 도발, 국제제재, 외교적 피로, 많은 탈북민들의 고통, 북한 주민의 갇힌 삶, 이 모든 것도 다 비용이죠. 통일 비용만 계산하고 분단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현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한반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냉전 위에 서 있어요.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한반도의 장벽은 남아있죠. 동유럽의 냉전은 역사책으로 갔지만 한반도의 냉전은 오늘도 뉴스 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장벽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군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 안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구조예요. 어떻게 한 나라가 사람의 이동을 이렇게까지 통제하는가? 어떻게 가족을 처벌의 도구로 만드는가? 어떻게 국경이 국가의 경계가 아니라 감옥의 벽이 되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왜 이 문제를 알면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나?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건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태어난 운명을 거슬러 자유라는 단어까지 기어 올라가는 처절한 일이죠. 서울은 가깝습니다. 남한은 가깝죠. 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멀죠. 가장 가까운 자유, 가장 먼 탈북길. 이것이 우리가 북한을 미사일 뉴스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재밌는 설명은 제가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정치, 한쪽말만 듣기 답답하셨다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바른정치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